네,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부모를 폭행하고 지난 3월이었습니다. 노부모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노모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황당한 변명을 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내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까? 박대균 교수님. 사실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바퀴벌레가 자신의 부모님의 몸에 들어가서 마치 부모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몸을 밟아서 바퀴벌레를 갖다 죽이듯이 그렇게 이제 밟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뭐 벌레가 사람 몸에 들어갔다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부모를 폭행하는 뭐 이런 그 행동을 자기 입장이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정상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서 정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이 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까 이게? 좀 상태가 그렇게 이제 좋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그 혐의로 처벌받은 그런 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정신줄이 있냐 없냐 할 그럴 때 현실적인 어떤 판단 능력,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전후 관계를 파악한다 이런 능력이 있느냐 하고 환상이나 환청이나 환시 뭐 이런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이런데 이 사람은 이전에도 뭐 국가 기관에서 자기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 환청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생겨가지고 좀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를 않고 그냥 방치를 하면서 좀 증상이 좀 심해진 그런 어떤 상태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0대 아들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매우 폐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이 선고된 거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징역 10년이라는 게 중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전속살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모치는 실제로 살해했고요. 기수고 또 부치는 살인 미수, 전속살해 미수예요.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자의 이야기대로 재판부도 굉장히 폐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징역 10년이 선고됐거든요. 이거는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판결문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 범죄의 잔혹성과 폐륜성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제 더 먼저 가장 먼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아들이 그리고 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제일 먼저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뿐만 아니라 사실 심신미약과 관련된 얘기가 저희 사건 큐브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객관적으로 곽대균 교수님,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를 확인하는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뭐 여러 사람들이 좀 감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갖다가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 어떤 정신적인 질환으로 뭐 치료를 받았는지 과거의 병력도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 감각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각, 신체 감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있지도 않는 걸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각, 뭐 이상한 걸 감촉을 느낀다든지 환청이라든지 환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활 주변에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증세를 갖다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 정신과 전문의의 좀 체계적인 감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군요.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것이 어떤 때는 심신미약의 경우가 인정이 되고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 어찌 보면 약간 좀 상식에 반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김성수 사건이죠. 예, 예. 이때 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형량이 많이 내려갔고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필요적 감경, 즉 심신미약이면 언제나 무조건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가 예. 바뀌었어요.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 법을 바꿀 때 이 개정 이유를 보면은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재판부가 판사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이거를 써놨는데요. 네.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아,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예. 지금 이 법의 취지는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놔서 뭐 의사 3명 중에 2명이면 감경입니다. 예. 또는 뭐 점수를 내가지고 이 정도 점수 이상이면 감경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건의 여러 가지 그 배경이나 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유연하게 법관이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게 예.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배경도 있다라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봤고요. 오늘 사건 큐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